Hello,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Steve Moon.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부산 파고다 서면에서 토익 900 플러스 열정 토익 실전반을 맡고 있는 스티브 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희 파고다 외국어학원에서 1월 정기시험, 2월 정기시험을 대비해서 꼭 나올 문제 대예언 50가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맡게 될 부분, 오늘 제가 강의해야 될 부분은 Part 7, 즉 적중예언 50가지 중에서 4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그리고 50번째, 그래서 5가지 Part 7에 대한 대예언 비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으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부분 수강생들이 또는 토익 응시자들이 가장 힘들게 여기는 것이 Part 7인데요. Part 7이 어려운 이유는 일단 지문이 꽤 많죠. 그리고 문제도 가장 많습니다. 48문제로.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요 노하우와 팁을 가지고 Part 7을 쉽게 그리고 아주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46번째를 말씀드릴게요. 자, 적중예언 46번째 RC Part 7에서 꼭 필요한 문제죠. 주제, 목적, 신분 찾기입니다. 아시다시피 Part 7은 지문이 나오고 지문 밑에 문제가 2문제짜리, 3문제짜리, 4문제짜리, 5문제짜리가 있는데요. 보통 2문제짜리건 3문제짜리건 4문제짜리건 5문제짜리건 무조건 대부분의 지문의 첫 번째 문제는 이 지문에 나왔던 내용의 주제와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이거나 또는 신분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즉 신분이라는 것은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가, 그 다음 이 글을 받게 될 사람이 누구인가, 또는 지문에 나왔던 제3자가 누구인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 2개 중에 한 문제가 보통 지문 밑에 나오는 첫 번째 문제를 담당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 다다음 달 매달 정기시험장에 가시면 Part 7의 지문 안의 내용에 아주 specific information, 즉 구체적인 정보는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문의 내용이 바뀐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Part 7 지문의 대부분의 첫 문제들은 그 지문의 주제 목적이 무엇이냐 또는 신분이 무엇이냐, 즉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 이 글을 받게 돼서 읽게 될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 지문 안에 나왔던 제3자가 누구냐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는 비밀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Part 7 지문은 대부분 크게 나눠서 편지글, 공지글 이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기사글과 광고글이 나오는데요. 편지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경우 지문 상자 제일 위에 question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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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ugh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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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 to the following 이라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문제 번호 몇 번에서 몇 번까지는 다음의 지문을 참조하세요라는 내용인데요. 거기 refer to the following 이하에 refer to the following email, letter, memo, message, invitation 등으로 주로 나옵니다. 물론 이메일과 레터리 가장 많이 나오죠. 메모도 나옵니다. 그러면 편지글이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 refer to the following announcement, notice, information, instructions, guidelines 등으로 출제되면 공지글, 즉 회사나 단체가 고객들에게,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또 일반 회원들에게 공지를 하는 공지글입니다. 그 다음 refer to the following article, report, newsletter, review 등으로 주로 나오면 기사글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기사글인데 오늘 좀 이따가 쉽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 다음 advertisement, brochure, catalog, flyer, leaflet 등으로 나오면 광고글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편지글이 매회 7개에서 9개 지문이 출제되고요. 그리고 공지글이 2개에서 4개, 그 다음에 기사글이 2개에서 4개, 광고글이 2개에서 3개, 그렇게 해서 총 합쳐서 13개 세트 17개 지문을 만듭니다. Part 7의 구성은 단문 지문, 즉 싱글 패시지가 언제나 9개가 나오고요. 더블 패시지는 세트로 4세트가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Part 7은 싱글 패시지, 즉 단문 지문이 9개가 언제나 출제돼요. 지문이 2개짜리 3개, 3개짜리 3개, 4개짜리 2개, 5개짜리 하나. 즉 2문제가 따라 나오는 게 3지문이 나오고요. 3문제가 따라 나오는 게 3개 지문, 4문제가 따라 나오는 게 2개 지문, 5문제가 따라 나온 싱글 패시지가 하나입니다. 그 다음 더블 패시지, 이중 지문은 2문제짜리, 2문제짜리, 아니 2지문이 있고 밑에 5문제짜리가 따라 나오겠죠. 어쨌든 그 시스템을 이해하신 상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적중예언 46번째 인데요. 주제, 목적 찾기입니다. 시험지에 인쇄될 때는 이렇게 인쇄가 된다. 주로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기억하시면 되냐면 What is the purpose of? 그 다음 요 뒤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문의 종류.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땡땡땡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refer to the following 땡땡땡은 email, letter, memo, message, advertisement, announcement, notice,
article, 즉 지문의 종류가 되겠죠. 그러면 what is the purpose of 땡땡땡, 즉 이 지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여기 재밌는 거. 이 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했기 때문에 보기 4개는 전부 다 to 부정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글의 목적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근데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다 했는데 A, B, C, and D를 분석해 볼게요. To report, 보고하기 위한 글이다. To announce, 공지하고 알려주기 위한 글이다. To describe, 묘사하기 위한 글이다. To inform, 누구누구에게 알려주기 위한 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한국분들, 한국 수강생들 한국말로 번역을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잘못된 맹점이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보고하다, 공지하다, 알려주다, 설명하다, 묘사하다는 스펠링은 다른 말 같지만 모두 뜻이 같답니다. 그래서 얘들은 출제자가 우리의 눈을 속이는 함정이에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정답과 오답을 구분한 부분은 즉 뒤에 나오는 명사 목적어가 되겠죠. 그러면 A번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구매하고 인수한다는 이야기다. B번은 한 회사의 새로운 사장님에 관한 이야기다. C번은 의류를 만드는 옷 회사의 기술에 관한 이야기다. 그 다음에 D번은 독자들에게 패션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걸 알려주는 이야기다. 그럼 이 4가지 명사들을 보면 이 글의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주제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주제는 모든 지문의 첫 문장입니다. 인사말을 제외한 대부분 지문의 첫 문장이 주제 목적입니다. 여기 주제 목적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첫 문장인데요. On Wednesday, Rexshare Incorporate announced. 자, R사라고 합니다. 회사 이름은 이니셜 잡으시면 되고요. R사라는 회사가 발표를 했대요. 여기서 이제 하수들은 여기서 announce라는 단어가 나왔고 여기도 announced가 있으니까 B번이 답이겠지. 함정이죠. 토익의 법칙, 지문 속에 나온 단어가 보기에서 반복이 되면 정답, 오답? 그렇죠. 오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일단 넘어가고요. 발표한 내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된다? 그렇죠. 주제가 됩니다. Its plans, 그 회사의 계획을 발표했대요. To acquire French clothing company Belle Fashion. 그러면 R사가 B사를 인수합병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면 보기에서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은 A번, 한 회사가 한 회사를 매입한단 말인데요. 자, 여기서 분석을 해볼게요. announce라는 단어가 정답에서는 report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 여기서 acquire이라는 동사가 명사 purchase로 뜻이 같으니까 바뀌었어요. 여기서는 회사가 R사와 B사가 이름이 나왔지만 one business by another business로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즉 의미는 정답 A번이 정확하게 주제 목적이 맞지만 지문 안에 쓰였던 단어들이 완벽하게 paraphrasing, 다시 뭐라고요? paraphrasing, 즉 동의어로 바뀌어 있다. 잊지 마십시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Part 7 지문 바로 밑에 나오는 첫 문제는 주제 목적 찾기일 확률이 높다. 시험지에 인쇄되는 형태는 첫째, What is the purpose of 땡땡땡? 이 글의 목적이 무엇이냐? 두 번째, What does 땡땡땡 most likely discuss? 즉 똑같은 문제죠. 생긴 건 다르지만 똑같은 문제예요. 이 지문이 주로 무엇을 논의하고자 하는가? 세 번째, Why was 땡땡땡 written? 이 글이 왜 쓰여졌나? What did 쓴 놈 send 땡땡땡 to 받는 놈? 쓴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보내거나 이 광고를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 느낌은 다르지만 사실은 전부 다 뭐라고 해요? 빨리 주제, 목적 찾기로 똑같습니다. 이렇게 인쇄된 문제가 고사장에 시험 치러 가셨을 때 나오면 그냥 편안하게 주제, 목적 찾기구나 라고 편하게 해석하십시오. 그 다음 정답 찾는 비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각 지문의 첫 문장입니다. 첫 문장에서 웬만하면 정답이 나온다. 주의해야 될 사항은 지문 안에 나온 단어나 표현법을 절대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paraphrasing, 즉 지문 속 정보와 보기 정보가 내용은 일치하나 스펠링이 바뀌어서 동의어로 나온다라는 paraphrasing의 법칙을 잊지 마십시오. 자, 팁을 드릴게요. 스티브's 팁입니다. 주제 목적 찾기 문제의 보기는 모두 아까 투부정사 형태로 주로 나온다 말씀드렸고 투부정사 이에 나오는 동사들이 to ask, to explain, to detail, to summarize, to announce, to inform, to advertise, to promote. 일일이 한국말로 번역하지 마세요. 전부 다 대부분은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동사에 해역되지 말고 뒤에 나오는 목적어로 정답과 오답을 판단하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패턴인데요. 만약 지문 밑에 첫 문제로 주제 목적 찾기가 안 나오면 신분 찾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즉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
받는 사람이 누구냐인데요. 시험지에 인쇄되는 문제 패턴은 이렇습니다. Who is most likely 하고 사람 이름이 나요. 그럼 이 사람 이름이 지문을 보면 쓴 사람 또는 받는 사람이겠죠. 누구냐? For whom is 땡땡땡 most likely intended written to whom addressed. 되게 달라 보이지만 같은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의도된 글이냐,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글이냐, 그 다음 누구에게 전달되는 글이냐. 즉 전부 다 이거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즉 받는 놈이 누구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쓴 놈과 받는 놈의 관계를 찾은데요. 토익의 법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토익은 회사가 고객에게 편지를 쓰거나 공지를 하거나 거꾸로 고객이 회사에게, 즉 회사와 고객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내용. 두 번째, 같은 회사 안에서 직원끼리 업무에 관해서 주고받는 내용. 세 번째, 단체가 있어요. 비영리 단체가 회원에게 서로 주고받는 내용. 관공서가 지역 주민들에게 주고받는 내용.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회사와 고객 사이, 같은 회사 직원끼리, 단체와 회원 사이, 관공서와 지역 주민 사이. 기억하셨죠? 다음 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15년도 1월, 2월에 출제된 주제 목적 찾기 문제들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똑같습니다. 모든 주제 목적 찾기는 인쇄가 될 때 What's the purpose of the 땡땡땡? Why is 땡땡땡 written? What's 땡땡땡 about? What does 땡땡땡 discuss?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대부분 첫 번째 문장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For whom is 땡땡땡 most likely intended? 누구를 위해서 의도된 글이냐, 즉 글을 읽게 될 사람이 누구냐를 유추하는 문제입니다. 역시 첫 번째 문장에서 단서가 나옵니다. 자, 기억하셨죠? 모든 8-7의 첫 번째 문제는 주제 목적 찾기이거나 신문 찾기라는 사실. 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비법 예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중 예언 47번째. 제가 드리는 두 번째 비법입니다. 8-7의 3분의 1. 몇 개? 3분의 1. 그러면 8-7의 문제가 48문제가 나와요. 48개 중에 3분의 1이라는 이야기는 평균이 15개 이상에서 20개까지도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8-7 지문 밑에 나오는 문제가 2문제짜리, 3문제짜리, 4문제짜리, 5문제짜리가 있을 때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문제는 참말, 거짓말 찾기 문제이다. 자, 여러분 궁금해하실 거예요. 도대체 참말, 거짓말 찾기라는 게 뭐지? 저게 무슨 문제지? 혹시 이렇게 생긴 문제를 보신 적이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문이 있고 밑에 문제가 있는데요. 자, 이 문제를 한번 쭉 볼게요. What is indicated about the restaurant? 다시 What is indicated about the restaurant? 즉 직역을 보통 해요. 한국 분들은, 수강생들은. 자, 식당에 관해서 무엇이 표시되어져 있습니까? 라고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뭘 의미하는지를 지금까지 잘 모르셨단 말이에요. 자, 앞으로 이렇게 생긴 문제 어디까지를 보시면 되냐면요. What is indicated about 까지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기억하십시오. What is indicated about. 그럼 이까지의 문제를 그냥 편하게 무엇이 표시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참말 찾기라고 그냥 편하게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about 이하의 명사는 이 지문의 내용에 나왔던 핵심 주제가 따라 나옵니다. 그러면 이 지문 안에 restaurant, 즉 식당 이야기가 나오겠구나를 이미 알 수 있는 거고, 이 문제는 이 식당에 관해서 참말 찾기, 다시 이 식당에 관해서 참말 찾기. 그러면 보기 안에 식당 이야기가 나오겠죠. 식당의 서비스가 어떠어떠하다, 이 식당은 어떠어떠하다, 이 식당의 예약은 어떠어떠하다, 이 식당은 언제 오픈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가 왜 토익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느냐? 8-7의 출제자는 지문 속에 많은 정보를 줘요. 그런데 8-7 지문 안에 있는 정보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레스토랑에 관한 설명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시험 문제가 단답형 문제로 이 레스토랑은 몇 년도에 창업했습니까? 이 레스토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레스토랑은 최근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이런 단답형 문제들은 LC, Listening Comprehension에 나오는 문제들이고, Reading Comprehension, RC에서는 지문 전체의 내용을 묻고자 한 문제에 집어넣어서 지문 전체의 내용을 묻고자 함이 출제 의도입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레스토랑 이야기니까 레스토랑에 대해서 참말 찾아라. 그러면 응시자 여러분이 지문을 다 읽어라
라는 게 출제자의 의도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난이도가 있고 지문을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험 문제 자작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려워하시지 말고요. 정보를 발췌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식당에 관한 이야기를 봤더니 여기 봅시다. Business hours, 즉 식당의 영업시간에 관한 소제목이 있네요. 그 다음에 area, 다이닝 에리아하고 로케이션, 식당의 위치, 그리고 식당에서 파는 음식, 그 다음에 가격, 그리고 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식당에 관한 정보가 쭉 나왔을 거예요. 전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Business hours Monday, Thursday, 9am to 9pm. 9시에서 9시까지 하고 Friday, Saturday. 시간이 쭉 나왔습니다. 넘어갈게요. 장소는 어디냐면 South River, 강 근처에 있고 Restaurant has a stylish atmosphere. 뭐 분위기가 상당히 스타일리시하답니다. Dine in our beautiful hall or at our outdoor patio. in이니까 실내도 있고요. 그 다음에 outday니까 outdoor patio니까 노천 식당. 그러면 실내 식사도 가능하고 노천 식사도 가능하다. Private rooms are also available for large group events. 그럼 단체 예약, 단체 행사도 해준다. 정보 자꾸 빼세요. Menu changes by season. 계절 따라 메뉴가 바뀐다. Our specialties include. 특별히 전문을 하는 음식은 이런 음식이 있고 이런 음식이 있다. 토익 문제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와 북미 문화가 달라서 문화적 괴리감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대충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음식 이름이겠지 하고 넘어갑시다. 가격은 요게 재밌어요. modest라는 표현은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modest라는 말은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중간 정도, 너무 급진적이지도 보수적이지도 않게 중간 정도, 즉 중간 정도가 modest입니다. 그럼 가격이 적절하다, 중간 정도다. 그 다음 특별 공지가 있는데요. The servers are polite and very helpful. 뭐 친절하대요. 좋은 말이겠죠. 뭐 설마 나쁜 말 했겠습니까? 그다음 but it takes time to get your food at the table. 자, 서비스는 상당히 친절하고 도움이 된다. 일하는 친구들이 되게 도움이 된대요. 뭐 친절하대요. 그런데 문제는 it takes time to get your food at the table.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특이한 상황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테이블까지 음식이 오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럼 약간 서비스는 늦다. Ask to be seated at the counter if you have time only for a quick meal. 시간이 없어서 빨리 밥을 먹어야 된다면 테이블에 앉지 말고 카운터에 앉으라고 부탁을 해보세요. 그 다음 public parking is available. 주차장도 있답니다. If you are looking for relaxed and luxurious dining. 만약에 편안하게 시간 넉넉하게 먹으시려면 this is the place. 그래서 relaxed and luxurious. 그럼 고급 식당이라는 느낌이 납니다. Set aside some time before or after your meal to browse the nearby shops or take a stroll along the river. 주변에 여러 가지 뭐 상점들도 많고 산책하기 좋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식당에 관해서 참말 찾기. 서비스가 slow하다 in some section. 어떤 곳에서는 서비스가 slow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얘가 정답입니다. 왜? 테이블에 앉을 때는 서비스가 다소 늦다. 근데 만약 급하다면 카운터에 앉으라고 했어요. 그럼 카운터 파트가 있고 테이블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섹션은 slow한다. 정답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 확인해 볼게요. 이제 세 개 다 거짓말이어야 되겠죠. The restaurant is closed on weekend. 주말에 문을 닫는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Saturday는 문을 열어요. 그런데 Sunday도 문을 열어요. 그럼 주말에 문을 닫는다는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 C번, reservations are required. 예약이 꼭 해야 된다. be required, be recommended는 다른 말입니다. 만약에 be recommended라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대신 하면 좋습니다지만 be required, are required라면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인데 여기에 예약이 필수란 말은 없었습니다. 자, 거짓말의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지문 속에 나온 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주는 보기도 거짓말이지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는 정보가 있어요. 즉 얼뜻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거짓말 같다. 그런데 실제 지문 안에는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증거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not mentioning 또는 not given이라고 부릅니다. 즉 지문 속에 언급되지 않은 정보, 주어지지 않은 정보도 토익에서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고요. It opened this year. 레스토랑이 올해 개장했다. 올해 오픈한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보는 지문 속에 나오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A번. 자, 기억하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8, 7 문제는 참말, 거짓말 찾기 문제입니다. 시험지에 인쇄될 때는 what is indicated about.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What is indicated about, what is suggested about, what is mentioned about,
what is inferred about, implied about, said about, true about. 여기서 또 여러분의 지금까지 함정, 출제자들의 농간, 우리가 속아 넘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일이 번역하면 무엇이 표시되었나, 무엇이 암시되었나. suggest는 제안하다 뜻 외 암시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무엇이 암시되었나, 무엇이 언급되었나, 무엇이 내포되었나, 함축되었나, 무엇이 말해졌나, 무엇이 참말인가. 이렇게 이 8가지 동사가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는데 마치 다른 문제처럼 보인 듯 했으나 사실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What is indicated about, what is suggested about, what is mentioned about, what is inferred about, what is implied about, what is said about, what is true about. 가끔씩 about 대신에 as가 나와도 같은 문제고요. 본문에 나온 주제 명사가 나옵니다. 그럼 해석할 때 이 주제 명사에 관해서 참말 찾기라고 편하게 해석하세요. 암시 아니에요. 내포 아니에요. 함축 아니에요. 표시 언급 아니에요. 그냥 참말 찾기. 혹시 여기 붙은 걸 봤을 거예요. not 붙어 있으면 뭐다? 거짓말 찾기죠. 그러면 참말 찾기 또는 거짓말 찾기라고 편하게 해석하시면 되고, 대신에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지문의 정보를 다 읽고 아닌 거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참말 거짓말 찾기 문제는 보기의 독해가 중요합니다. 지문 내용도 중요하지만 보기 독해를 되게 잘 하셔야 되고요. 정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나 paraphrasing 되어 있고, 오답은 본문에 쓰인 단어나 문장을 이용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이런 단어를 내가 지문 속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럼 같은 단어가 반복됐으니까 정답일 확률이 아니죠. 없습니다. 거의 99.9% 지문 단어가 반복되면 오답입니다. 거짓말의 확률이 높다는 사실. 철저하게 정답은 뭐 된다? paraphrasing. 그 다음 거짓말의 정의는 지문의 정보를 반복해서 써놓은 보기.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만 지문에 등장하지 않은 정보, 아까 말씀드렸던 not mentioning, not given 문제 등을 말합니다. 이 문제를 참말, 거짓말 찾기라 부르고 최소한 15문제 이상은 항상 이 패턴으로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절대 까먹지 말아야 돼. 8-7의 가장 필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문 밑에 첫 문제로 나오는 것은 신문 찾기 또는 주제 목적 찾기, 두 번째, 세 번째 주로 나오는 문제가 참말 찾기 또는 거짓말 찾기라는 사실 아셨죠? 자, 그럼 스티브의 세 번째 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적중 예언 48번째, 제가 드리는 세 번째 비법 팁입니다. 글 쓴 놈이 받는 놈에게 꼭 무엇인가를 부탁합니다. 다시 가볼게요. 글을 쓴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꼭 뭔가를 부탁합니다. 특히 편지글, 공지글, 광고글로 나눠 드릴게요. 토익 지문 중에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지문은 편지글입니다. 13개 세트 17개 지문, 싱글 패시지가 9개, 더블 패시지가 2개씩 8개죠. 그러면 9개, 8개 총 합쳐서 17개 지문이 한 회 정기시험에 나오는 지문의 숫자인데요. 17개 지문 속에서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게 편지글입니다. 이메일, letter, memo, invitation 등을 말하는데요. 편지글이 나왔을 경우 편지글 상단, 중단, 하단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편지글 상단에는 무슨 정보가 나와요? 쓴 사람이 누구냐, 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 편지를 쓴 주제 목적이 나오죠. 이메일일 경우에는 from, to, date, regard, 그래서 다 나옵니다. 레터도 마찬가지고요. 중단 정보는 뭐가 나올까요? 주제가 나오면 주제에 대한 세부사항. 그럼 세부사항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까 뭐였죠? 참말, 거짓말 찾기입니다. 그 다음 지문 하단으로 가볼게요. 여기에 과연 무슨 정보가 있냐? 보통 편지는 편지를 쓴 사람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이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뭔가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제안을 하거나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토익 문제를 풀 때는 부탁, 충고, 장려, 부탁, 충고, 장려, 여기 좀 잠깐 끊어주세요. 부탁, 충고, 장려, 요구, 그리고 제안, 전부 다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조금 이따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항상 편지글 하단에는 편지를 쓴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청이나 부탁하는 장면이 하단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문 밑에 시험 문제가 2개 또는 3개 또는 4개 또는 5개가 될 때 보통 2문제짜리면 2번째 문제, 3문제짜리면 3번째, 4문제, 5문제, 즉 하단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글을 쓴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가 나오고, 만약에 공지글이거나 광고글일 경우에는 이런 문장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무엇을 원하시면
어떻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많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광고글 또는 공직을 하단에 가시면 이 광고를 보시고 난 다음에 가격 문의를 하시거나 추가 정보를 원하시거나 제품 견적 의뢰를 하시거나 그 다음 이 제품에 대해서 더 많은 질문이 있으시다면 이메일 보내시거나 전화 주시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세요. 즉 뭐뭐뭐뭐를 원하시면 어떻게 연락 주세요. 역시 뭔가를 요청 부탁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사실. 그래서 언제나 하단 문제에서는 뭐 요청 뭐 부탁이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Refer to the following을 봤더니 글이 이메일입니다. 편지글이에요. 그럼 보통 편지글 상단 쪽에 쓴 사람 받는 사람이 나올 건데 하단에 보니까 모도리, 미도리 써라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쓴 사람이 되겠죠. 자, 이 사람이 travel agent예요. 그럼 travel agent가 글을 썼어요. 그러면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지문 하단으로 왔어요. 중간 생략하러 하단만 보겠습니다. Thank you for contacting us. 우리에게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Regarding flights to Singapore. 그럼 싱가포르 비행기가 주제겠네요. There are two flights within your budget.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예산 안에서 두 가지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That depart on Monday, November 7th. 그러면 고객이 11월 7일 월요일 날 싱가포르로 떠나는 비행기에 대해서 문의를 했고 고객이 준 예산 안에서 맞는 건 두 가지 비행기가 있고 Both depart before noon. 두 비행기 전부 다 12시 전에 출발하고 One leaving at 8:48 and the other at 11:15 a.m. Please call or email to let me know which one would be better for you. 두 가지가 있으니까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Please let me know. 알려달라 그랬어요. 뭘 알려달라고? 두 비행기 중에 어떤 것이 당신에게 더 좋은 비행기인지. Thank you for choosing our company. 그러면 자 볼게요. D라는 사람이 있어요. D가 누구였냐면 편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네요. 얘가 편지를 받는 사람이에요. 아까 얘가 편지를 쓴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 문제 패턴은 두 가지예요. D라고 가는데 여기 보니까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무엇을 하라고 부탁받았습니까? 라고 나왔어요. 수동태라는 거 기억하세요? 만약에 다른 문제로 가볼게요. What does 쓴 사람이 만약에 SEO예요. 그러면 Ms 다시 갈게요. What does Ms 서 ask Mr. Dietrich to do. 자, 쓴 사람,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쓴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부탁합니까? 라는 능동형의 의문문이나 What is 받는 사람 asked to do. 받는 사람이 무엇을 하도록 부탁받았습니까? 라는 수동형의 질문이나 즉 능동태로 나오나 수동태로 나오나 해석은 똑같습니다. 즉 우리끼리 편하게 해석하시자고요. 쓴 놈이 받는 놈에게 뭐 요청, 뭐 부탁 문제. 그럼 아까 뭘 부탁했죠? 알려달라 원하는 비행기를. 그랬더니 pay 지불하라 아니죠. make a hotel 예약하라 아니에요. visit a travel company 여행사를 방문하라 하지도 않았어요. choose a departure time이 답인데 또 한번 볼게요. Let me know which one would be better for you. 근데 결국은 그 말은 선택하라는 말이고 앞에서 두 개의 출발 시간이 나왔기 때문에 출발 시간을 선택하다. 정답은 D번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시험지에 문제가 인쇄되어져 있을 때 이렇게 생긴 문제들을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What does 글 쓴 사람 ask, request, advise, require, invite, urge, encourage 받는 사람 to do. 직역을 해보면 쓴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부탁합니까? 요청합니까? 충고합니까? 요구합니까? 초청합니까? urge 재촉합니까? encourage 장려합니까? 제발 부탁인데요. 촉구, 장려, 요구, 요청, 부탁, 충고 한국말로 바꾸시지 마세요. 그게 함정이에요. 전부 다 똑같이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위에 것과 밑에 것을 비교해 보시면 얘는 능동형 의문문이고 얘는 수동형 의문문이 되는데요. 역시 얘가 이쪽으로 오겠죠. 그러면 what is로 바뀝니다. what is 받는 놈 분사 pp가 오겠죠. 그럼 what is 받는 놈 asked to do, requested to do, encouraged to do, advised to do, requested to do 똑같은 말입니다. 즉 쓴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그냥 무엇을 요청합니까? 또는 무엇을 부탁합니까? 그래서 뭐 요청, 뭐 부탁, 문제라고 편안하게 정리를 해두시라고요.
Part 7에 나오는 153번에서 200번까지의 48문제는 언제나 출제위원들은 우리 ETS 출제자들은 우리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자꾸 스펠링을 바꿔서 똑같은 문제인대로 다르게 보이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해두시면 모든 문제가 아주 단순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상단에서 나온 문제는 주제 목적 찾기 또는 신문 찾기, 중단에서 나오는 문제는 참말 거짓말 찾기, 하단에서 나온 문제는 뭐 요청, 뭐 부탁. 정리되셨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년간 토익 문제의 원리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요구 부탁 문제는 능용형 수동형 가도 똑같다. 이제 이해하셨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같은 이야기였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스티브의 비법 적중 예언 49번째입니다. 제가 드리는 네 번째 8-7의 팁인데요. 자, 보시죠. 중반부 이후에 출제되는 다의어 문제를 잡아라. 이게 무슨 말이야? 다의어란 게 뭘까라고 하는데요. 다의어란 마늘 다자 뜻의자, 즉 동음이의어를 말합니다. 스펠링은 하나이지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또 그 단어가 스펠링은 변화없이 품사가 여러 가지가 되는, 즉 뜻도 많고 품사도 다변화되는 다양성을 가진 단어를 다의어라고 부를게요. 혹시 시험장 가셨을 때 이렇게 생긴 문제를 보신 적이 없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The word 삐리삐리삐리 in paragraph 땡 line 땡 is closest in meaning to, 즉 본문 몇 번째 패러그래프 몇째 줄에 있는 이 단어가 가장 가까운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위와 같은 형태의 문제를 우리는 다이어 문제라고 부른다. 한 달에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다이어란 스펠링은 같으면서 뜻이 여러 개인 단어를 말한다. 즉 지문 안에서 이 단어가 이런 뜻이 허걱 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자, 패턴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문제 패턴 하나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갈게요. The word sustains in line 1 is closest in meaning to. 그럼 첫 번째 줄에 있는 sustain을 찾는데 여기 있네요.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sustain이란 단어가 가장 가까운 뜻은 뭐냐 그랬어요. 보기를 한번 볼게요. prolongs, allows, supports, proves 예요. 자, 여기서 속지 말아야 될 것, 사전에 sustain이란 동사를 찾으면 이 네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즉 수명이나 길이 등을 연장하다라는 prolong, allow, 뭐뭐를 허용케 하다, 가능케 하다, allow의 뜻. 그 다음에 지지하다, 지원하다, 뒷받침하다, support. 그리고 증명하다, proves. 그러면 sustain이란 동사가 사전에 1번, 2번, 3번, 4번 뜻이 다 있고 그 네 개가 보기 A, B, C, and D에 출제되는 형태를 다의어 문제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을 찾는 방법인데요. 답을 찾는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지문 속에 sustain이 들어간 문장을 빼내셔야 돼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물론 여기에 is로 주어가 시작하지만 앞에 컴마가 있기 때문에 앞부분부터 보겠습니다. While the sale of farm goods is only 15% of the gross domestic product. 농장에서 나오는 상품의 판매가 15%, 전체 domestic product의 15%밖에 되지는 않는 반면에 while은 동안에가 있지만 반면의 뜻도 있죠. 동안에 it sustains. 그럼 sustain 한다. 뭐 돼요? 빨리. farm goods의 판매가 sustain 한대요. 뭐를? The economy in other ways. 자, 15%밖에 안 되는 농산물의 판매가 다른 식으로 경제를, economy를 sustain 한다. 그러면 이시 뭔지 잡기 위해서 앞문장을 받고 목적어가 economy예요. 그러면 sustain이라는 동사의 주어는 farm goods의 sales가 되는 거고 목적어는 economy가 됩니다. 그러면 농산물이 경제를 다른 식으로 뒷받침한다, 다른 식으로 지지한다.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된다고요? supports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쓰였던 sustain이라는 단어는 연장하다 뜻으로 쓰인 것도 아니고 허용하다 뜻으로 쓰인 것도 아니고 뭐로 쓰였다? 그렇죠? supports, 지지하고 뒷받침하다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죠.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한 문장을 드러내서 발췌시킬게요. 하고 이 자리에 밑줄을 꺼서 단어를 비워요, 자리를. 그리고 난 다음에 보기 4개를 주면 Part 5 어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돼요. 즉 제시된 한 문장에
밑줄이 꺼져 있고 그 밑줄에 들어갈 올바른 단어를 찾으시오하고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다의 어 문제의 원리는 Part 5에 나오는 어휘 문제와 똑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최근에 많이 나왔던 다이어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력 다이어 정리입니다. 자, 여기 있는 친구들 article, issue, order, stock, assume, cover, decline, draw, leave, sustain 명사 또는 동사들인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article이라고 하시면 그냥 기사하고 합니다. 하지만 article의 뜻이 기사만 있는 게 아니라 합의서나 법조문 등의 조항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article 1 그러면 1조 매탕할 때 그 조항이란 뜻이 있고요. 그리고 세트로 된 물품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박물관에서는 60년대 가정에서 사용되던 많은 article들을 전시하고 있다. 그러면 기사를 전시하고 있는 게 아니죠. 물건, 물품이란 뜻이 있습니다. 요게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두 번째, issue라는 단어는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권이나 뭐 신분증 등의 발급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사안이란 뜻도 있고 January issue of the magazine 1월 호 할 때 호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뜻은 뭐다고? 문제점. 이슈란 단어가 문제점으로 쓰인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여기에 있는 모든 단어들은 각각의 단어의 뜻이 최소 3개 또는 4개까지 있어서 보기에 등장했었을 때, 문제에 등장했었을 때 어떤 뜻으로 지문안에 사용되는가를 찾는 문제가 다이어 문제입니다. 자, 다이어 문제에 대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다이어 문제는 주로 7번 지문 이후에 출제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Part 7은 단문 지문인 Single Passage가 9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문 번호 1번, 2번, 3번, 4번 해서 9번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중 지문이 4개 세트가 나오죠. 그런데 이 다이어 문제는 초반부 지문인 1, 2, 3, 4, 5, 6번 지문까지는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주로 7번 지문, 8번 지문, 9번 지문 그리고 이중 지문입니다. 그러면 7, 8, 9 이중 지문이 주로 문제가 4문제짜리나 5문제짜리고 주로 4문제나 5문제짜리에 다이어는 출제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언적 중 50번째, 50번째 마지막 제가 드리는 팁을 드릴게요. 이중 지문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이중 지문, 즉 더블 패세지는 두 지문 사이의 교집합을 찾아랍니다. 보통 점수가 750을 기준으로 750 이상을 이미 받으신 수강생들과 750 이하를 아직까지 받으신 수강생들을 나눌 때 750 이하의 수강생들한테는 이중 지문이 그렇습니다. 되게 힘든 부분이죠. 시간이 없어서 건드리지도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봐도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짧은 지문도 힘들겠는데 두 지문은 더 힘들어요. 그런데 실제 난이도는 단일 지문인 싱글 패시지 7번째, 8번째, 9번째 싱글 패시지 7, 8, 9가 내용과 난이도는 더 어렵습니다. 더블 패시지 이중 지문은 지문이 2개가 나오고 밑에 문제가 5문제가 나오는데요. 2개라서 괜히 힘들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하나의 지문의 길이는 짧습니다. 단일 지문이 긴 것은 7번, 8번, 9번 싱글 패시지예요. 그렇다면 이중 지문의 법칙은 무조건 제시되는 두 지문, 상단 지문, 하단 지문 사이에 교집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편하게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머릿속에 입력을 하세요. 이중 지문은 1번 지문과 2번 지문이 교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두 지문을 따로따로 보시지 마시고요. 1번 지문과 2번 지문, 즉 상단 지문과 하단 지문이 교차되는 부분, 교집합을 찾으시는 게 미션이에요. 그럼 나머지 이쪽 부분은 그냥 1번글 단독 문제, 2번글 단독 문제. 즉 밑에 5문제가 따라 나올 때 절대 5문제가 전부 다 두 지문의 교집합을 묻는 문제가 안 나와요. 보통 5문제가 나오면 주로 2문제는 1번 글에서만 단독으로 발췌되는 문제, 또 2문제는 2번 글에서만 단독으로 발췌되는 문제, 주로 한 문제가 두 지문의 교집합을 묻는 진짜 이중지문 문제입니다. 물론 5문제 중에서 교집합 문제인 진짜 이중지문 문제가 2개나 3개까지 나온 경우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평이하게 평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2문제, 교집합 한 문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상단 지문이 article, 하단 지문이 이메일이에요. 그러면 상단 지문은 기사글이고 하단 지문은 편지글이라 쓸게요. 그러면 기사글과 편지글 두 개를 출제자가 이중지문으로 줬다는 것은 이 두 지문 사이에 무조건 뭐가 있다? 즉 상관관계가 꼭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기사글과 편지글 사이의 상관관계가 무엇이냐를 찾고 두 지문 사이에 나왔던 교집합을 찾는 것이 출제자의 목적이고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인 것입니다. 자, 볼게요. 이중지문의 유형 패턴 분석을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지문이 특수문서. 자, 특수문서라고 제가 부르는 것은 편지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지, 광고, 기사를 이중지문에서는 구분하지 마시고 하나로 보세요. 이중지문은 상단 지문과 하단 지문 사이에 편지글 중심으로 돌게 돼 있어요. 즉, 둘 중에 하나가 편지냐 또는 둘 다 편지냐입니다. 그래서 편지가 아닌 지문인 공지글이나 기사글이나 광고글이 상단에 나오고 하단에 편지가 나올 때 나옵니다. 두 번째, 상단도 편지, 하단도 편지. 세 번째는 상단이 편지, 하단이 편지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자, 편지가 아닌 글, 편지글. 그 다음에 둘 다 편지글. 그 다음에 편지글, 그 다음에 편지글, 편지가 아닌 글. 즉 특수문서, 편지, 편지 특수문서. 세 가지 패턴으로 크게 분석할 수가 있고요. 보통 상단이 편지글이 아니고 하단이 편지일 경우는 광고, 공지, 기사를 1번 글에서 읽은 사람이 그 내용에 대해서 문의하거나 요청하는 편지가 따라 나오는 것이고요. 둘 다 편지일 경우에는 주고받는 상호 서신일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고난이도 지문은 편지일 때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오늘은 전체적인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둘 다 편지일 경우는 첫 번째 편지가 A라는 사람이 B에게 보내고 두 번째는 B라는 사람이 A에게 편지를 보내게 돼 있는 경우를 주로 말합니다. 그 다음 상단이 편지, 하단이 편지가 아닐 경우는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첨부시키는 글입니다. 즉 편지를 쓴 사람이 첨부시키는 광고, 편지를 쓴 사람이 첨부시키는 서식, 편지를 쓴 사람이 첨부시키는 정보. 그래서 타입 3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왔던 정기시험 기출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자면 이중지문에서는 웹페이지하고 이메일 나왔을 때 상단에 웹페이지, 하단에 이메일이 있어요. 그럼 웹페이지의 내용 중에서 웹페이지에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웹페이지를 쭉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뭐뭐를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그 부탁대로 편지를 쓰는 상황. 이메일과 이메일일 경우에는 상단 이메일을 보낸 사람이 하단 이메일을 받는 사람이죠. 그러면 A가 B에게 편지를 보내면 그 내용을 받았던 B가 답장을 해서 두 사람이 완전히 상황이 종료되는 게 이메일과 이메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팁 5가지를 다시 한번 오늘 총정리를 해보죠. 8.7에 국한되는 스티브의 대예언입니다. 자, 8.7에 나오는 대부분의 첫 문제는 주제 목적 찾기이거나 신문 찾기이다. 왜냐하면 지문 상단에서 언제나 지문의 종류에 관계없이 주제 목적이 나오고 글을 쓴 사람과 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모든 8.7의 지문 바로 밑에 나오는 첫 문제는 주제 목적 찾기 또는 신문 찾기이다. 숫자는 주제 목적 찾기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신문 찾기가 적게 나옵니다. 그 다음 지문의 중간 부분에서 나오는 즉 문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는 주로 참말, 거짓말 찾기이다. What is indicated about, suggested about, mentioned about, supply. What is indicated about, suggested about, 다시 할게요. 자, 두 번째 지문의 중단에서 따라 나오는 문제는 참말, 거짓말 찾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지에 인쇄되는 패턴은 What is indicated about, suggested about, What is implied about, inferred about, mentioned about, stated about, true about, said about 등으로 인쇄되고 not이 붙어 있으면 거짓말 찾기, 없으면 참말 찾기. 가장 많이 나온 이유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지문의 전체 내용을 읽고 정보를 발췌해랍니다. 그 다음 지문 하단으로 가게 되면 언제나 나오는 문제가 쓴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무엇을 요청하거나 부탁하는 문제. 그게 항상 많이 나와서 뭐 요청, 뭐 부탁. 즉 ask, encourage, advise, request, require 등으로 나올 때 능동으로 나오나 수동으로 나오나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그까지였고요. 그 다음 7번, 8번, 9번에 나오는 문제 중에 다의어 문제, 즉 어휘 문제.
고난이도 문제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중지문은 두 지문 사이의 상관관계, 교집합을 찾는 게 미션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예언서 교재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제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I really appreciate for watching.